중에서 첫 번째로는 열과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열과 일은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에너지의 한 형태죠. 열 에너지는 1로 바뀔 수도 있고 1은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건데요. 아마 증기기관이나 마찰 성실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수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가 이제 증기기관이죠.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1로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마찰 손실이라는 건 뭐죠?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되는 개념인데 이 1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손실이 난다고 얘기하죠.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그래서 마찰 손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에너지가 그대로라면 어떤 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멈추지 않고 쭉 가죠. 멈추는 이유는 그 마찰로 인해서 열 에너지로 그 1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갈 수 있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갈 수 있죠. 먼저 이제 열이라는 개념은 이제 오직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여기 보이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한 개에서 다른 개로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인데요. 이제 앞서 개라는 거는 영어로는 그냥 시스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다룰 전체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고요. 단위는 칼로리, 열은 칼로리를 씁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하면은 당연히 칼로리의 1000배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킬로나 뭐 밀리리터의 M자 이런 것들은 다 그 1000분의식을 해당하는 거니까 칼로리에다 이제 킬로칼로리는 다 1000배 됐다는 거 아실 것 같고, 이 칼로리라는 거는 이제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 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참고로 1BTU라는 것도 간혹 써요. 간혹. 이건 이제 영국 연령 단위인데요. 1 파운드의 물을 1 핫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게 이제 SI 단위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 미터, 도시, 그러니까 섭씨, 그다음에 그람 이런 걸 쓰는데 간혹 이제 미국 자료나 그런 거 보시면 파운드, 섭씨 말고 핫씨 많이 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환산도 자유롭게 이제 뭐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잘 나오니까 1BTU는 252칼로리.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랑 BTU는 같은 단위인데 여기 환산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제 비열, 스페시피티라고 해서 이제 비열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 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보통 1g 1도씩 올릴 때 1칼로리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따라서 열량이 다른데 계산은 여기서 C가 비열이고 이게 M이 물질의 무게, 그 다음에 델타 T가 물질 상승된 온도. 그래서 1g이 1도씩 올라가는데 가진 열량,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 같은 경우는 15도씨에서 1칼로리를 하는데 물은 거의 온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 값이 크게 뭐 1% 이내에서 차이를 보여서 우리는 그냥 물의 비율은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열이나 비중이나 이 스페시픽이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1g에 대해서 나타내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융열, 증발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융열은 히터 퓨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드는 에너지를 보통 이제 용융열, 녹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용융 온도에서 그 물질을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용융열 이렇게 얘기하고, 물은 g당 333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용융이라는 거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드는 에너지다. 그리고 증발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위에서 빼앗는, 그러니까 필요한 열을 증발열이라 하고, 물의 증발열은 뭐 g당 2258
액체로 가는 것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훨씬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개념인데 1은 이제 화학계에서는 보통 1이라고 하면은 팽창, 부피가 이렇게 팽창되는 걸 1을 이렇게 한다라고 1을 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팽창일을 말하는데 부피가 변하는 일을 보통 안 해서 개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 G에 대해서 1을 하거나 그 개가 오히려 반대로 1을 받는 1을 하거나 1을 받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1의 방향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그런 거를 1을 이제 했다, 1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단위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로 하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래서 1의 변화는 1을 이제 워크라 하고 그래서 W를 보고 그 1의 변화는 압력 곱하기 거기에 해당하는 부피 변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의 방향이라는 게 부피가 팽창하고 수축하고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부피 변화에 따라서 1의 변화가 변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1은 압력 곱하기 부피. 열과 1은 둘 다 에너지 형태라 했죠. 그래서 같은 단위를 줄로 보통 쓰고 그래서 1칼로리를 줄을 칼로리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1칼로리 영양은 4.184줄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내가 계산한 값이 칼로리인데 이걸 줄로 환산을 한다면 요 환산지수를 쓰면 되겠죠. 이제 다음은 이제 연력학에서 에너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흔히들 아시고 중요한 부분이죠. 연력학 제일법칙. 연력학 제일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우리 얘기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새로 생성이 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항상 그 총합은 보존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에너지 보존, 뭐 질량 보존 이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 부분에서 어떤 화학적 접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화학계에 이렇게 소환된 에너지는 어떤 행해지는 일, 이동한 열, 이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다시 한번 일, 열, 에너지 이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보면 어떤 계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냥 E라고 표현하는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거기에 더해지는 그 계에 더해지는 열 그리고 계가 외부에 행해주는 일로 뺀값을 해당해요. 다시 한번 어떤 계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요, 이 델타 E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 내부로 유입되는 열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개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계 내부로 내가 시스템으로 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넣는 거고요. 반대로 이 1이라는 거는 밖으로 행해지게 되면 에너지는 감소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W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1은 지금 행해지는 거 계에서 주위로 바깥으로 1이 가기 때문에 행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 내부로 열이 흡수하면 Q는 양의 값을 갖고요. 반대로 계가 열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Q가 음의 값을 갖겠죠. 그리고 주위가 계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계가 주위로 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계로 시스템으로 이제 1이 가해지면 또 이 1이라는 값을 음의 값 갖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반응계들은 보통 행해진 일이라는 건 이 팽창일을 일컫는 건데 부피가 팽창되는 거를 시스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부피가 팽창했다 그러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행해진 게 되는데 그때는 이 1의 값이 양의 값을 갖고 그러니까 앞서 dW는 P 곱하기 dV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팽창이 되는 개념이 1을 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계에 대해서 1이 행해진 거
주위에서 축소가 되는 거, 부피가 마이너스 되는 게 일이 행해진다, 당해지는 거.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당연히 W는 0이 되고. 그래서 이때는 그 내부 에너지는 1이 0이기 때문에 Q, 그 열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정 부피계에서 부피가 일정 부피계에서 흡수된 열량, 그 시스템이 받아들인 열량을 내부 에너지로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정한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본다면 단순히 열만 가지고도 에너지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대기가 존재하고 다 부피가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정 이 부피계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일정 압력계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이런 상황보다는 P가 일정한 개념이 더 많은 거예요. 환경에서는. 이렇게 일정 그러면 압력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도입된 게 엔탈피. 엔탈피는 일단은 엔탈피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H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엔탈피. H는 E 플러스 BT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일정한 압력 하에서 흡수된 열을 QP라고 하고 개에 의해서 행해진 일을 구하는 건데, 아까 앞서서 1이 P 곱하기 DV였죠? 그러니까 일정 온도, 일정 압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초기의 부피가 V1에서 V2로 갔다면, 얘를 접근하게 되면 1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 하에서 개 내지 행해진 일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부피가 V1에서 초기가 V1이었고 두 번째 최종의 V2로 변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냐? 앞서서 내부 에너지는 10과 1의 함수로 우리가 그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Q-W로 나타낸 건데, 얘가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변환이 E2-E1이라고 우리가 델타 전에 처음이 이제 E1이고 변환 값이 이제 E2가 있을 때 이 델타 E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가 일정한 하에서 QP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E2는 E2끼리, 그러니까 2는 2끼리, 1은 1끼리를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해주면 E2 플러스 PV2 마이너스 가로치고 E1 플러스 PV1은 QP로 나타낼 수 있고, 얘네들이 각각 초기의 엔탈피와 최종의 엔탈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엔탈피 변화는 T와 P가 일정하다는 상태에서는 QP가 흡수된 열, 그 개의 흡수된 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 압력 하에서.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왜 일정 부피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그 개가 흡수한 열은 에너지 변화로 표현을 했는데, 일정 압력 하에서는 그거를 에너지가 아니라 엔탈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T와 P가 일정한 상태에서 엔탈피 변화는 뭔가 반응계가 극계가 흡수한 열량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열을 흡수하는 그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엔탈피는 플러스로 얘기할 수 있고 그때는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제 열을 방출하는 그런 화학 변화를 일어났으면 이 엔탈피는 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낼 거고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엔탈피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걸 계산했는데 엔탈피 값이 플러스다. 그럼 이 반응은 열을 내배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열을 내배는 거고 반대로 다시 정리하자면 엔탈피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하겠구나. 얘한테는 열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열이 발산되겠구나. 열이 발열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에서 어떤 총 엔탈피를 그냥 절대값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화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각 표준 엔탈피라 값들을 계산을 했어요. 어떤 물질들마다 표준 엔탈피라는 거를 이제 한 물질들마다 H2면 H2O, CO2면 CO2 이 물질들만의 표준 엔탈피 값을 계산해놨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반응들의 어떤 델타, 엔탈피, 변화된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일단 표준 엔탈피가 얘기한 거에서 그 표준이라는 말은 25도씨 1atm을 얘기해요. 이때에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표준 상태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상온 수준 1기압 25도씨에서 산소는 이제 기체 상태일 거고 일반적으로 수는 액체 그리고 황 같은 경우는 결정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표준 상태가 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원소의 엔탈피는 0으로 정해요. 0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떤 화합물의 표준 엔탈피는 그 구성 원소들이 반응해서 화합물을 생성할 때 반응열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H2O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이 물질 하나의 표준 엔탈피를 정한 거죠. 얘를 표준 생성열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지금 델타 H 제로라고 나와 있죠. 이 제로인 이유는 이게 표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25도씨 1기압. 그리고 이 F는 이 표준 생성열을 약자를 따서 이 표준 생성열이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F자를 따서 표준 생성열이다 나타냅니다. 이 화학식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G는 가스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상태인지 기체인지 액체인지 물체인지를 우리가 항상 알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G는 가스 기체인 거고 L은 리퀴드에서 액체 그 다음에 이 C는 솔리드 그러니까 C 대신 S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C는 왜 C냐면 크리스탈라인 솔리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C를 썼다가 지금은 많이 S를 쓰는 편이에요. 이 표준 엔탈피를 우리가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얘가 그 반응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들끼리 반응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 필요한 열량들을 좀 구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그런 반응률을 어떻게 구하냐? 반응열은 생성물들의 표준 엔트로피를 합을 구하고 거기서 반응물들의 표준 엔트로피를 합을 빼요. 그만큼이 이 반응에서의 반응열이라고 해서 결정을 짓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물질들, 생성물이나 반응물들이 기체 상태인지 고체 상태인지 액체 상태인지 구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몰수, 반응하는 몰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표준 엔탈피는 단위를 풀어줄 거 뭘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참고문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표준 엔탈피 어떤 H2O의 표준 엔탈피가 얼마지 설명 이제 킬로줄퍼몰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는 몰수가 꼭 고려돼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예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제가 반응 가격표는 안 올렸는데 만약에 메탄가스가 연소를 하는 반응이 있다고 볼게요. 이 메탄가스 연소 반응을 통해서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그 열을 얼만큼 반응열이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메탄가스는 2몰의 산소를 만나서 CO2와 물로 연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들과 얘가 반응이 돼서 무엇이 생성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얘를 통해서 이 반응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표준 엔탈피를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주어지는 값들이에요. 내가 뭐 계산을 하거나 내가 실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하는 그 값인데 혹시 이 뒤에서 안 보세요? 아니면 여기다 컴퓨터에다가 쓰는 게 더 편하세요? 잘 보이세요? 그걸 몰라서 뒤에 아무나 이게 잘 보여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우리가 반응률을 계산해서 어떻게? 생성물들의 엔탈피 합과 거기서 반응물질의 엔탈피 합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 중에 하나의 CO2가 마이너스 393.51이니까 그거에다가 더하기 지금 H2O는 2몰이 반응했으니까 곱하기 2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41.8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물을 이제 빼주는 거죠. 반응물 같은 경우는 메탄이 마이너스 74.6 그다음에 산소는 0이니까 해주면 800 마이너스 802.51 킬로줄퍼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사실은 몰 개념이 빠진 거죠. 킬로줄로 표현해야죠. 왜냐면 우리 다 몰 여기서 반응해준 거니까 반영해준
얘가 0보다 작으니 앞서 설명한 걸 베이스라면 얘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건데,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줄을 좀 잘 읽어보시면 되는 게, 어떤 물리적인 변화 또 화학적인 변화, 이런 변화에서 자발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자발성이라는 건데, 어떠한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안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반응이 오히려 역으로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지표가 이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이 연력학의 제2법칙을 기초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개는 본질적으로 평형 상태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평형 상태. 사실 저희가 수업하는 내내 제일 중요한 게 평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는 본질적으로 평형 상태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가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 어떠한 프로세스도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형이 아니다? 그러면 평형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개념은 자발적으로 이게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건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런 평형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이제 표현이 S라고 하고, 엔트로피 S는 이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절대 온도 분의 dQREV라고 하는 이 개 흡수 열량을 나타내는데요. 이 개 흡수 열량이 그 화학 변화가 굉장히 무한히 느리고 가역적으로 일어날 때, 그럴 때 이 개가 흡수한 열량, 요걸 이제 QREV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쓰는 델타 S는 S2-S1, 초기가 언제나 1 붙은 S1이고, 두 번째 이제 최종 상태가 S2니까 S2-S1은 이거를 이제 적분해주면 1에서 2로 적분해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데, 연력학 제3법칙에 의하면 이 물질의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가 K가 0일 때 0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푸는 상태에서는 절대 엔트로피는 초기 상태를 0K라고 놓고 구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떻게가 자발적이랄지, 이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총 엔트로피 변화는 그 값이 양의 값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립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로 가는 이제 변화에서 그 반응의 델타 엔트로피를 보면, 걔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B에서 A로 가는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델타 S가 만약 0이다 그러면 그때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발적으로 이 반응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방향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하면서는 이제 무질서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형이 그게 맞나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같은 용기에 우리가 산소랑 수소라는 기체를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러면 산소는 산소끼리, 수소는 수소끼리 있을까요?
얘네는 혼합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분산이 되고 서로 이제 믹스가 되려는 경향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이제 무질서 상태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참고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무질서 상태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얘기할 때 자발성과 이 무질서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우리 에너지 엔트로피 열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엔탈피 그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떤 일반적인 계에서 시스템 내에서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완전히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엔트로피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걸 통합해서 에너지와 이 엔트로피 자체를 두 이제 모두 고려해서 보는 게 이 자유 에너지고 영어로는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서 G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반응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모두 이제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식은 G는 엔탈피 마이너스 TS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H는 엔탈피, T는 절대 온도, 여기서는 이제 K로 나타내야 되지. K로 나타내고 S는 엔트로피. 그래서 이제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주어진 반응에 대한 자유에너지 변화. 우리 변화는 델타를 붙이니까 델타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때 조건 T와 P는 일정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열, 일,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프리 에너지 이게 흐름이 쭉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좀 이해하기 편해요. 하나하나 따로 놓으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반응, 우리는 저 값이 얼마인지 엔트로피가 얼마인지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그리고 일어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건지 반응할 때 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을 묻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나 좀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유에너지 변화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고 이때는 T와 P는 일정한 상태고 이제 얘를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손을 대면 어떻게 손을 대냐면 앞서서 엔탈피는 뭐였죠? E 플러스 PV인데 우리가 P는 일정하다고 가정했죠. P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 델타 H 이 H의 변화는 H2-H1이라는 이 델타 H 변화는 앞서 봤던 식이에요. E2 플러스 P2 V2로 할 수 있고 마이너스 E1 플러스 P1 V1 즉 델타 E의 변화와 부피 변화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인데 여기서 우리 앞서서 에너지는 델타 E는 뭐였죠? Q 마이너스 W 열 마이너스 1로 표현했었죠. 에너지라는 거는. 얘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델타 H는 Q와 열과 1과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 같은 경우는 아까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S2 마이너스 S1이었고 얘는 1부터 2까지 이 S, DS를 적고 난
이거 이제 적분하는 값이었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었죠. t는 또 일정하다. t가 일정하면 최종적으로 t 델타 s는 t가 그대로 상수가 빠져나와서 여기가 곱해지는 거니까 t 델타 s는 q REV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앞서서 배웠던 우리 자유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를 T와 P가 일정한 상태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엔탈피와 이 엔트로피를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간단한 식이 마련이 되는데 이건 지금 지울게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만일 어떤 개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에너지의 손실이 최소화 된다면 이때 Q라는 거를 우리 왜 엔트로피에서 반응의 무한히 느리고 그때 그리고 가역적일 때 일어날 그때 이제 흡수한 열량을 Q RE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고 에너지 손실이 최소가 된다면 Q는 Q REV라고 얘기할 수 있고 W는 그 일이 맥스, 그러니까 최소로 보고 어떤 손실이 최소라고 보니까 Q, 그러니까 W 맥스로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바꾸고 두 개를 대입을 하면 델타 G는 Q REV 마이너스 W 맥스 더하기 P 델타 V 마이너스 Q REV로 나오겠죠. 그래서 Q REV는 서로 없어지고 결국엔 1과 압력과 부피만으로 우리가 델타 G, 이 깁스프리 에너지를 이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T와 P가 일정할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자면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G는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를 취한 마이너스 델타 G는 W 맥스에서 P 델타 V를 뺀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P 델타 V라는 거는 어떤 압력에 대해서 일정한 압력에 대해서 걔가 이제 팽창을 할 때 낭비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부피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팽창한다는 거는 그쪽으로 일이 어떤 손해가 났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맥스에서 1의 맥스에서 이 손해난 부분을 빼서 얘를 W 유조풀에서 유효한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유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델타 G 값만 보고 이 일이 유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유도하는 거고 우리는 이 유도를 갖고 봐야 되는 개념은 하나는 다음 장이 제일 중요하죠.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걸 통해서 자발적이고 몇 방향이 가는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정한 압력계에서 P가 일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A라는 물질이 B로 간다고 봤을 때 이 프로세스, 이 반응이 자발적인 것이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와 같이 엔트로피랑 그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달라져요. 그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델타 G 깁스프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음의 값일 때 자발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양의 값일 때는 역방향으로 진행하니까 B에서 A로 간다. 그리고 델타 G 값이 0일 때 이 반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서 왜 우리 엔탈피를 갖고서 흡열 발열을 이제 했던 것처럼 이 델타 G 값을 갖고 그 반응은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화학식으로만 만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이제 현미성 상태를 얘기를 들면 이거는
뭐 꼭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아세트산이 메탄으로 가는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푸른산이 메탄으로 가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산이 메탄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이 델타 G값이 달라져 버려요. 델타 G값 달라진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 델타 G값에 따라서 아세트산이 메탄으로 가는 건 쉬운데 프로피산이 아세트로 가는 거는 연력학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이 일어나게끔 어떤 액션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환경공학에서 화학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를 처리하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걸 중요한 거지 델타 G값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델타 G값이 지금 0보다 작다, 크다, 0과 같다 왜 알아야 되냐? 이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날 건지 뭐가 더 우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의미로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표준 자유에너지라는 거, 그 깁스프리 에너지도 엔탈피와 마찬가지로 25도씨 1ATM을 이제 표준 상태로 놓고 그 어떤 물질이 생성될 때의 자유에너지를 구해놨어요. 그래서 표준 엔탈피와 같이 표준 자유에너지를 각 물질마다 있고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델타 G값을 도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탈피랑 마찬가지로 25도씨 1ATM에서 원소의 자유에너지는 0으로 정하고요.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다 실험을 해서 구한 값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학 반응에서 이 자유에너지 변화는 계산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으로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얼마에 따라서 우리가 평형인지 아닌지 자발적으로 할 건지 아닌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엔탈피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농도가 개념이 들어가요. 깁스프리 에너지는 농도 개념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몰의 A 물질과 B몰의 B 물질이 반응을 해서 C몰의 C 물질이 생기고 D몰의 D 물질이 생기는 반응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델타 G값은 각 물질들이 갖는 델타 G 제로, 그러니까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에다가 플러스 그 농도들이 갖는 농도 변화까지 플러스 시켜줘야 진짜 델타 G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델타 G 제로는 단순히 1몰 변화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25도씨 1ATM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값을 받는 건데 만약 온도가 달라진다거나 기압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진다거나 농도가 달라진다면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G 제로 더하기 RT ln Q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얘는 외우셔야 해요. 이거만큼은 외워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Q는 우리 그 편형상수 이렇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 Q는 밑에 분모에 그 단음물들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생성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각 물질들의 몰수가 지수로 들어간다는 거 똑같죠? 평형상수식 만드셨던 거랑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R값은 왜 우리 기체상수라서 이상기체상수 PV는 NRT 기억하시죠? PV는 NRT 우리 이상기체 법칙에서 했던 이 R값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상기체상수. 근데 그때는 0.082 리터 ATM 몰/per K였는데 지금은 8.34 몰/K 몰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단위가 중요해요. 어떤 단위를 쓸 거냐, 어떤 거에 쓸 거냐에 따른 적용을 예로 하실지 구분을 지어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T는 절대 온도 K로 바꾸고 K는 만약에 25도시면 273 더하기 25 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그런 반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럼 반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0에 도달했다. 이 값이 0값이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다. 어떤 쪽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델타 G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델타 G의 제로는 마이너스 RT ln K로 바로 알 수 있죠. 요거는 K, 여기서 K는 우리 앞서서 했던 평형상수값. 그래서 Q가 이 위에 있는 이 Q가 K보다 작다 만으로도 반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K가 Q보다 작다 하면 반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같을 때가 평형 상태. 근데 이거는 되게 심플하죠. Q를 보시면 Q 자체가 분모가 지금 반응물이 있고 분자가 phân속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K 값으로 가려면 얘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Q가 만약에 K보다 작다. 이거는 K만큼 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커지려면 분자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반응은 생성물이 더 만들어지는 쪽으로 갈 거고, 만약에 Q가 더 큰 상태예요. K보다. 그러면 Q는 작아져야 돼요. 왜냐면 K는 정해진 값이니까. K는 바뀌지 않는 고정 상수값이니까 그 K가 기준으로 봤을 때 Q가 만약에 K보다 크다면 Q는 작아져야 되고, 반응 그 Q 값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분자는 작아져야 되고 분모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건 뭐죠? 반응물이 많아지는 반응이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